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 초토화를 공언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한을 12시간 앞두고 돌연 협상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란이 핵포기 등에 합의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협상에 진전이 있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소식 고이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3일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표단이 이란의 최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매우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핵무기 포기 등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We're looking for all of the things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We want to see no nuclear bomb, no nuclear weapon. 트럼프 대통령은 15가지 쟁점에 대해 상당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도 미국과 이란이 공동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백악관도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연기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번 주 내내 이란과 대화를 이어갈 것이란 내용의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공유했습니다. 3주 넘게 이란과 군사적 충돌을 이어온 미국이 협상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44분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들을 가장 큰 곳부터 초토화시키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Start by attacking and destroying one of Iran's largest power plants. There are gas-fired thermal power plants and other type of plant. 일단 파국은 피했지만 협상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효력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는 아니라면서 매우 이성적이고 존경받는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이란과 협상에 돌입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과 달리 중동 지역의 혼란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테헤란을 공습 중이라고 밝혔고 이란 역시 협상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이스라엘의 핵심 공군 기지와 영내 미군 거점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임희원 기자입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의 건물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폭발음이 연달아 들립니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23일 테헤란 심장부에 있는 이란 테러 정권의 표적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지 약 50분 만입니다. 이스라엘은 며칠 전 이란 핵 과학자 2명을 추가로 제거했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면서 공세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במקביל, אנחנו ממשיכים לתקוף גם באיראן וגם בלבנון. אנחנו קודשים את תוכנית הטילים ותוכנית הגרעין עד דק וממשיכים לפגוע קשות בחיזבאללה. 이란 국회의장은 미국과의 협상서를 부인하며 미국이 유가를 위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사람들은 침략자들에 대한 완전하고 양심적인 처벌을 요구한다며 다시 한번 항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و بنا به ضرورت از هر امکانی برای تامین امنیت استفاده خواهیم کرد. 이란군은 이스라엘이 전투기 비행단을 운영해온 텔로프 공군기지와 중동 내 미군의 핵심 축인 요르단 아즈락 공군기지를 정밀 타격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미국이 이란 공격을 일단 보류하자 금융시장은 안도했습니다. 국제유가는 10% 넘게 하락했고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도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봉쇄를 풀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들을 초토화시키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드라인인 우리 시간 오늘 오전 8시 44분을 앞두고 금융시장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데드라인을 12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닷새간 공격보류를 선언하자 일제히 안도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가 10% 급락해 지난 11일 이후 처음으로 $1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9% 넘게 하락했습니다. 약세를 거듭하던 미국 증시도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나스닥 등 미 주식시장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가 하락 기대감에 항공주들이 일제히 상승했고 엔비디아와 애플 등 기술주도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도 4% 넘게 뛰어 7만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한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시장의 출렁거림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I don't know that volatility is going to start to subside anytime soon. 20 years or less in the market, that we were experiencing an unusual period. 어제 1,517원을 넘기며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도 뉴욕 외환시장에서 3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홍대 입구역에서 SUV 차량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에선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박상현 기자입니다. 도로를 지나가는 흰색 SUV 한 대. 잠시 후 인도 위에서 멈춰섰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지하철 홍대 입구역 인근에서 SUV 한 대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차 공회전 할 때 끼 소리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돌다가 삐 돌다가 좀 멈추는 거예요. 이 사고로 보행자 한 명이 중상을 입었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일본인이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이미 다 실려가셨던 상태였고 그 근처 안에서 경찰분들이랑 모니터를 보시고 그러고 계셨어요. 경찰은 SUV를 운전한 50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사고 당시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12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꽃은 아래층으로까지 떨어집니다. 소방차가 물을 뿜어보지만 12층 높이에 닿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불출기가 안 돼. 어젯밤 9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놀란 주민 7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나길래 뭐 어디 불났나 봐. 그래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위에서 불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현재까지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베란다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화제의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어제 원달러 환율이 1,517원으로 마감하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어제 원달러 환율이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1,517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심리적 저항선이라 불리는 1,500원 선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 환율, 결국 종가에는 넘는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걸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됩니까? 좀? 예, 우리나라가 그만큼 중동 사태에 있어서 경제가 상당히 취약하다. 그래서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뭐 확전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받는 타격이 커서 이것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우리나라 자산 시장에서 급격하게 이탈을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중동 우려가 확산이 되니까 사실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커져가지고 우리 원화라든지 아니면 원화 표시 자산들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니까 거기서 대거 투자 자금이 빠져서 달러화 쪽으로 이동을 한 그 이유가 이렇게 환율 급등을 유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 불안이 중동 전쟁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특히 원화 가치만 유독 하락을 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성장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원유를 갖다가 많이 소비를 하는데 원유 같은 경우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오는 중동산 두바이유를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유가가 상승을 하고 이것이 국내 수출 기업들의 제조 비용 상승할 뿐만 아니라 해외 운송비까지 상승을 시켜가지고 이것이 이제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수출 감소를 유발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는 우려가 하나 또 있고요. 그 외에 그동안에 두 번째 이유는 코스피가 워낙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코스피에서 크게
빠져나가고 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 그 원화 가치가 주요국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평균 환율이 1,483원인데 이게 IMF 외환위기 이 당시의 수준에 근접한 수준이고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지난달 16일 이후 5주째 매도세인데 누적 순매도 규모가 29조 9천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이라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이 그만큼 되게 빠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은 이 우리 경제와 경제 참여 주체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예, 사실은 경기 침체하고 고물가를 동시에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가와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에는 일단은 수입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이 동시에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소비자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물가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물가가 비싸니까 당연히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소비도 위축되고 기업은 중동 정세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도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역시 운송 비용 상승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이 합쳐져서 경기 침체도 오고 물가 상승률도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에게는 가격 경쟁력이 좋아질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원자재 값 상승과 수출 가격 경쟁력 상승 어떤 효과가 더 높을까요? 예,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네.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원화 가치가 약세, 그래서 강달러 현상이 있어서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격 경쟁력이 좋아져가지고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지금 우리나라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자재부터 해서 모든 걸 조달해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수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수입 원자재 비용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을 상승시켜서 기업의 수익을 갉아먹고 그다음에 또 이번 같은 경우는 고유가로 운송비까지 커지기 때문에요. 오히려 기존보다도 이 고환율이 수출에 도움을 주는 효과는 더 낮아서 오히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우리 수출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고착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데 이 연초 환율 불안 때는 외환 당국이 좀 강도 높게 개입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구두 개입이든 뭐 시장 개입이든 이런 어떤 조치가 별로 보이지 않는데 이게 대응 강도가 좀 약해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48시간밖에 유예 기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말 그대로 48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않으면 진짜 이란의 발전소들을 갖다가 직접 초토화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낳은 상태고 그다음에 이란도 보복 공격을 하겠다라고 맞대응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48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섣불리 개입을 했다가는 외환 보유고만 낭비를 하고 또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으면 외환 당국의 또 이 힘이 의심을 받는 시장에서 의심을 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48시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고 어떤 상황이 나는지 지켜본 다음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외환 당국의 뭐 구두 개입이나 직접 개입을 통해서도 이 상승세를 꺾는 것 자체는 원래 어렵기 때문에요. 일 변동폭을 갖다 일정 수준으로 낮추는 수준에서만 개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아까 이제 리포트에서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유예를 발표하면서 일단 오늘 환율은 아무래도 하락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야간장에서도 환율이 30원가량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부 변수에 따라서 환율이 출렁거리는 상황이 이어질 텐데 이 중장기적으로는 환율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화량 증가율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 간의 그 기초 체력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보여주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이전부터도 통화량 증가율은 한국이 미국보다 높았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은 2027년까지 한국이 미국보다 낮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양국의 기초 체력의 차이만 봐도 장기 추세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오히려 또 단기적으로도 급등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연말로 갈수록 원달러 환율은 지금 중동 사태가 진정된다 할지라도요. 뭐 이게 1,400원 후반대에서 1,500원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란에다가 5일간 유예 기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유예 기간 사이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뭐 1,500원을 중심으로 널뛰기가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전히 1,400원 후반에서 1,500원대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주당이 부산 관련 특별법 처리에 손을 놓고 있다며 국회를 찾아 삭발 시위를 했습니다. 대구에선 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등 당사자들이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며 이틀째 반발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머리카락이 후두둑 떨어집니다. 이발기를 든 부산 지역 의원들은 눈시울을 붉히고 박 시장은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박 시장이 민주당을 향해 부산발전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정계 입문 22년 만에 처음으로 삭발에 나선 겁니다. 강원특별법과 전북특별법은 공청회를 거쳐서 바로 통과를 시킨 반면에 우리 부산 법안만 빼놓았습니다. 이게 지역 차별입니다. PK에서 민주당보다 당 지지율이 15%포인트 낮은 상황에서 지역 현안으로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선 경쟁자인 주진 의원도 민주당의 부산 홀대를 지적하며 여당인 전재수 의원은 무엇을 했냐고 협공했습니다. 그러자 전 의원도 직접 매듭 짓겠다며 원내 지도부를 면담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박 시장 삭발을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삭발을 하면 지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컷오프한 공관위 결정에 사실상 힘을 실었습니다. 당을 위해서 필요한 희생이 있다면 서로 희생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 의원은 막가파식 공천을 방치하는 대표라면 그 직을 내려놓는 게 맞다고 직격했는데 무소속 출마도 배제하지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도 대구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6월 시작되는 후반기 국회를 앞두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며 연일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6년 전 이미 모든 상임위를 독식한 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등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여야 간 협의가 사실상 중단되며 22대 국회 들어 필리버스터만 31차례 진행됐는데 야당은 일당 독재를 공개 선언한 거라고 반발했지만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며 모두 묵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눈물을 훔칩니다. 중수청 공소청법 처리 이후 검찰 폐지 성과를 보고하겠다며 당 지도부와 함께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는 곧장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무책임한 태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느린 입법을 언급한 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 삼고 있습니다. 6년 전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뒤 검수완박, 임대차 3법 등을 강행 처리했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겁니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의회 독재, 민주당은 닥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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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미 22대 국회에선 각종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며 31차례나 필리버스터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화와 타협의 장이 돼야 할 국회가 일방 폭주로 더럽혀진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역사적인 독주와 폭정의 시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만 후반기 상임위 배분 시점이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는 만큼 민주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놓고 파열음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재명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 민주당의 잠재적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생각과 일치하지 않다 하더라도 당대표로서는 공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치르고 경선을 치르고 공천을 하다 보면 당을 위해서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진숙 전 위원장이 반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공관위가 이진숙 전 위원장을 밀어주기 위해서 중진 컷오프를 할 거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진숙 위원장을 컷오프 시킨 거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을 정말 컷오프 시킨 것이냐 아니면 재배치한 것이냐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네. 지금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상황을 보면 오히려 재배치 쪽이 앞으로 더 관측이 맞는 것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대구시장보다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라.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라 하는 식으로 그 공관위가 틀을 짜놓고서 이진숙 전 위원장을 대구시장 경선에서는 컷오프 시켜놓고 네. 그리고 이제 대구시장 후보로 누군가 아마 현역 의원이 그 자리에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이진숙 전 위원장을 공천하기 위한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지금 본인이 저렇게 반발하는 거는 일종의 형식상의 반발로 보인다. 아마 이진숙 전 위원장은 본인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조금 전에 최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진숙 전 위원장을 대구시장 대신에 이 보궐선거에 공천하는 거를 뒤에서 미리 약속한 거 아니냐, 미락설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대변인님은 이 얘기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공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명성, 그다음에 형평성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기준이 예측 가능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이럴 때 국민들은 그런 공천을 사천이다, 밀실 공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비난에서 지금 벗어나기 어렵고 그런 비난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공천에서 이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좀 바로잡고 국민들이 볼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 좀 투명하고 형평성을 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장동혁 대표는 공관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컷오프 당사자들의 반발을 일축하고 이정현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아까 미략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일각에서는 이정현 위원장과 이 장동혁 대표가 서로 약속대련한 거 아니냐, 사전에 이제 어느 정도 논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는 약속대련 물론 뭐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장동혁 대표의 이중 플레이라고 봅니다.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장동혁 대표가 오전에 대구시당을 방문해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대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이라는 거는 결국 대구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대구 시민이 원하는 후보는 대략 누구 이거는 뭐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실 거고. 네. 그런데 그 중에 유력한 주호영 의원을 배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재배치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전에 장동혁 대표가 대구에 가서 대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을 하겠다는 거와 오후에 벌어진 일은 대구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걸 존중한다고 얘기하면 장동혁 대표의 오전과 오후가 다르다는 얘기가 되죠. 만약에 오전에 대구 시민한테 했던 또는 대구시 출신 12명의 국회의원한테 했던 얘기를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적어도 오후에 그 본인이 그 공관위에서 결정한 거는 최고위에서 바로잡을 수 있거든요. 네. 바로잡아야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중 플레이 또는 뭐 그걸 약속 대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컷오프 당한 주호영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두 사람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공정한 경선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약속이 흔들리고 공정 경선이 무너지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정당에서 컷오프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장동혁 체제하에서 이런 컷오프는 이미 그 의도를 누구나 다 의심하고 확신해요. 네. 대구는 누구를 꽂아도 된다는 어떤 그런 그 생각하에서 저렇게 일종의 셔플을 하는 거잖아요. 네, 주호영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한 거 이거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그 지역구 보궐선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최 의원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장동혁 대표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저렇게 둘이 약속이나 한 듯이 주호영 의원만을 어찌 보면 콕 찍어서 배제한 것 그건 아마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네. 만약 그런 확신이 있다면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은 본인이 어찌 보면 정치 인생의 대미를 장식할 수도 있는 대구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했음직해요. 그러면 과거의 주호영과 지금의 주호영은 조금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판단을 한다면 이제 장동혁 대표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예측했던 주호영 의원의 행보와는 다른 길 그거는 결국 무소속 출마까지도 강행할 수 있다고 봐야죠. 네. 그러나 그거는 저희가 지금 확신할 수가 없는 게 오로지 주호영 의원만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과거 친문과 친명 사이의 갈등을 재소환하며 당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 발언 듣고 오시죠. 그때 친문 세력들이 이낙연을 밀려고 아예 다 조직적으로 대장동 사건도 터뜨린 거잖아요. 이낙연 쪽에서 터뜨려서 그게 확산된 거 아닙니까? 소위 친문 세력 상당수 의원들이 이재명 선거운동을 안 했다니까요. 이낙연부터 안 한 거잖아요. 자기 비서실장도 윤석열 지지로 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고. 2022년 대선 당시에 친문계가 이낙연 전 총리를 밀려고 대장동 사건을 터뜨렸다는 게 송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권력의 분화라는 걸 아마 잘 보셔야 될 텐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친명계가 뭐 정부도 장악하고 당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정청래 대표는 친명계라고 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본인은 그렇게 주장할지 몰라도. 그러면은 결국 정청래 대표는 친문계인데 친문계와 결국 친노 이런 그룹이 이제 연합으로 해서 친명계에 대항하는 과정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이 중에서 친명계 쪽에 지금 본인이 체중을 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나온 친문계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친문계인 고민정 의원 곧바로 2022년 대선 패배가 왜 친문계 탓이냐 이런 취지로 반발을 했는데 자, 대변인님은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시점에 이제 친문계를 겨냥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거 뭐라고 보세요? 본인이 정치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의 존재감을 만드는 데 가장 좋은 거는 자기를 중심으로 전선을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하고 전선 밖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 내지는 싸움을 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새롭진 않지만 다시 시작하는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자기를 중심으로 한 전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여권 지지층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는 A, B, C론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이재명 정부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봤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A는 줄어들고요. B하고 C가 커져요. A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이에요.
대통령이 욕을 먹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럴 때 네가 제일 먼저 떨어져. 지금 이제 내 친명이요 이러면서 막 내세우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돌 던져. 유시민 작가는 코어 지지층은 A그룹, 뉴 이재명 세력은 B그룹으로 분류를 하면서 기회주의자들로 묘사를 했습니다. 의원님, 이런 유 작가의 주장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근데 저게 지금 여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원래 권력 주변은 다 저래요. 네. 그걸 ABC로 분류를 하든 가나다로 분류하든 어떻든 간에 되게 비슷해. 지금 야권은 안 그런가요? 야권도 코어 그룹이 있고 그 코어 그룹에 그 어찌 보면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저 주장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유시민 작가를 그 뭐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느냐? 그거는 편가름 현상이지요. 유시민 작가는 지금 사실은 친명 쪽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명 세력들이 저걸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지만 네. 사실상 저 주장 자체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류법이다. 그걸 ABC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무슨 새로운 이론이 나온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권력의 주변은 저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 친문과 친명, 또 친명과 친청 등으로 계파 분화가 뚜렷해지는 모양새인데요. 이 지방선거 앞에서 하나로 뭉쳐야 할 시기에 이렇게 분화가 커지는 거는 출마 노선이 정리가 되면 조금 잠잠해질까요? 아니면 야당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니까 계속 될까요? 뭐 일단 야당이 지지부진한 것도 환경 요인 중에 하나긴 하지만요.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차기 경쟁을 너무 일찍 점화시킨 것이 훨씬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본인의 다음 정치 일정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나중에 경쟁하기가 힘들겠다는 또 경쟁자 측의 견제가 들어가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조국혁신당의 아주 치열한 합당 찬반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지금 연장선상으로 보는 것이 더 큰 요인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최근 여권 상황을 보면 유시민 작가와 방송인 김어준 씨, 이 친명 그룹과 각을 세우며 정청래 대표를 옹호하는 모양새고 김민석 총리도 김 씨와 유 작가와 거리를 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구도 아마도 8월 전당대회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겠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성일 평론가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분화되는 과정. 저도 그런 견해를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분화 과정은 차기 경쟁의 조기 점화 이거하고 연결되죠. 그거의 예고편이 8월 전당대회입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재선이 되면 차기 경쟁에서 일정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가 있고 만약에 거기서 재선에 실패하게 되면 여전히 친명이 당을 장악하는 그야말로 당청 일체 국면이 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은 8월 전당대회까지는 무조건 가는 거고 8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된다. 왜냐하면 차기라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말까지 계속되겠죠. 네, 정청래 대표는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서 검찰청 폐지를 알리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특히할 만한 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 등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서 불편한 기색도 보였는데요. 대변인님, 그러면 네. 이것도 이 차기 경쟁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차기 경쟁이 아니라면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시라고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정권 초기도 하고. 그러면 대통령 중심으로 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대통령이 먼저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이 가면 자기 정치를 한다라고 좀 보는 시각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어젠다를 모두 자기 어젠다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벤트를 한다면 차기 경쟁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위인 곽상원 의원도 아니 지금 이 내용 전체가 본인이 볼 땐 좀 과도한데 그거를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용해 가지고서 뭐랄까요?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느냐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죠.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공장 화재.
알고 보니 평소에도 크고 작은 불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나면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진화하며 문제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화재 신고 14분 만에 인근 소방력까지 총동원됐을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빨랐던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이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좀 2주간 하면 한 번씩 났어요. 살청유라고 해서 휘발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출근하면 야간에 불렸다는 얘기 듣고 막 그랬거든요. 실제로 2023년 5월과 6월 한 달 새 2차례나 불이 나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용접 불티가 기름때에 옮겨 붙은 건데 이번 참사 원인을 규명할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방지 조치를 권고했지만 직원들은 바뀐 건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한테 이제 보고 올리고, 근데 그리고 또 업체에서 와서 또 이렇게 또 다시 수리하고 막 그랬거든요. 소방차 오고 하면은 좀 이제 복잡하고 하니까. 화재 위험 이런 것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회의에서 논의하고 개선 요구했었기 때문에 인재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압수된 자료를 토대로 업체 측이 화재 위험을 방치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의 사과를 요구하자 SBS 노조가 언론 자유를 위축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이 왜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그알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알 측의 사과를 요구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난 2018년 7월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목이 권력과 조폭, 파타야 살인 사건 그 후 1년이란 편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당선 직후였었는데 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성남 지역의 조폭과 관련설을 심도 있게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조사한 이후에 무혐의 결정이 났었던 것이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그 당시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성남시장을 두고 선거로 다투었던 국민의힘의 장영하 변호사가 어떤 공선법 위반 관련되는 내용에서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 장영하 변호사의 대법원 사건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유죄가 확정되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순순히 SBS가 허위 사건에 대해서 추후 보도를 할 것인지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나를 제거하기 위한 동원된 어떤 이미지 조작이다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대통령의 글을 보고 SBS에서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 시점인 2018년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SBS에 1억 원의 손해배상 등 민형사소송을 냈다가 대승적 차원이라면서 취하를 했었습니다. 네. 이때 가처분은 이제 인용이 안 됐었고요. 그런데 왜 8년이 지나서 이 사과를 요구한 걸까요? 아마 대통령으로서 언론의 공적 책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문제의식을 제기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꼭 언론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정하지 않고 허위 사실이 유포되거나 공표됐을 때 당사자 입장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추후에 많은 시일이 걸려서 그 허위 사실이 유포된 부분들이 허위다라는 부분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입은 피해 자체는 상당히 막심하고 또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좀 막막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8년 만에 지금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고 이 부분들을 문제의식을 끌어올림으로써 언론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고 보장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공적 책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알 측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이 이 대통령을 강요죄 등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게 강요죄가 성립이 실제로 될 수 있습니까? 법률적으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고발한 고발장에 보면은 범죄 사실이 3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강요죄, 두 번째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세 번째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네. 정치적 의미에서 이것은 언론 탄압이고 국가폭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사실상 의무가 없는 그 사과를 강요했기 때문에 강요죄, 나아가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일은 그 현재의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2018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업무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개인적인 업무를 하려고 하면은 개인이 변호사인을 선임을 해서 SBS에서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종배 시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청와대 직원, 공무원을 이용을 해서 SBS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법률적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과연 이게 강요죄가 될 것인지 오히려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공보수석이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KBS에서 전화했는 사건에 대해서 방송법 위반으로 한마디로 편성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는 취지로 해서 형사 처벌이 된 사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서울경찰청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장현주 변호사님이 이제 대통령이 언론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거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발을 맞춘 건지 민주당도 이제 언론 자유가 특권은 아니다, 언론도 개혁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앞으로 여당이 언론사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나 조치를 취할 거라고 예고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어떤 특정 사안에서 특정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결국 큰 틀에서 언론 개혁이라는 말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계속 그동안 추진돼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큰 틀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또 정말 중요하고 보장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문제의식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언론뿐 아니라 허위사실들이 만약에 유포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엄정하게 조치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이혼 건수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혼인은 늘고 이혼은 줄었다는데 이 이혼이 줄어든 배경은 변호사님께서 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 옛날 국가통계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혼인 인구 통계 이혼 건수가 작년에 88,100건으로 전년 대비 3,000건 정도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한 크게 3가지 정도 이유를 드는 것 같은데요. 절대적으로 결혼했는 숫자가 줄다 보니까 이혼 숫자도 그만큼 비례해서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 차이도 인식의 변화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결혼에 대해서 결혼하면은 외벌이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생활의 어떤 퀄리티가 올라간다라는 인식이 젊은 층에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고요. 네. 그 반대로 이혼을 했을 때에 외벌이로 돌아가고 이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어려운 곤란을 하다 보니까 이혼을 했을 때에 좋아서 이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 했는데 막상 이혼 이후의 삶이 결혼 때의 삶보다 훨씬 못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복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친 결과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혼이 줄어든 이유, 이 경제적인 요인도 있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30년 이상 혼인을 이어온 이른바 황혼 이혼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은퇴기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들이 이혼하는 걸 이제 우리가 황혼 이혼 이렇게 부르는데요. 전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비중을 보더라도 17.7%로 지금 가장 비중이 높게 됐거든요. 사실 10년 전에 그 데이터 수치 2015년의 수치를 보면 4년 이하 혼인 기간을 유지했던 이혼 비율이 22.6%로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하면 황혼 이혼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를 또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분석은 아무래도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 상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보고 결혼 자체를 신중하게 할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때 결혼했던 과거의 시대를 생각해보면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 하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자녀들도 어느 정도 다 키웠고 또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인식들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인식 변화라든지 가족 구조 변화 이런 부분들이 황혼 이혼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 혼인 건수도 볼까요? 혼인 건수는 3년째 늘었는데 이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저희가 낙관적으로 좀 예측을 해도 괜찮을까요? 계속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작년 혼인 건수 같은 경우에는 한 24만 건으로 전년 대비 18,000건, 한 8.1%가 증가됐다라고 합니다. 네. 2019년에 23만 9,200건 정도가 됐으니까 6년 만에 최고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결혼 건수가 줄어들다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굉장히 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가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그리고 아이들도 전장 지금 출산율이 늘어나는 걸 보면은 네.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한 30대 남녀를 중심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 크게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전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생중계된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 실황 영상이 전 세계 77개국에서 시청 순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앨범 아리랑도 글로벌 차트에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류주현 기자입니다.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 역사적인 광화문 공연, BTS의 컴백 무대에 전 세계 온라인도 들썩였습니다.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생중계한 공연 실황은 공개 하루 만에 77개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모든 국가에서도 3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저희의 정체성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을 타이틀로 정했고 광화문에서 무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 앨범 아리랑 역시 흥행에 불이 붙었습니다. 발매 4일 만에 누적 판매량 400만 장을 돌파했고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는 타이틀곡 수임이 이틀 연속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No matter what happens, we promise to keep swimming together. This is just the beginning. We love you, ARMY! Love you! BTS 컴백과 함께 2020년 발표된 라이프 고즈 온도 5년 만에 차트에 재진입해 7번째 10억 스트리밍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왕의 귀환을 증명한 BTS는 미국 뉴욕 특별 행사와 현지 인기 토크쇼인 지미 펠런 쇼에 출연하며 글로벌 행보를 이어갑니다. TV조선 류지현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어제는 국제 강아지의 날이었습니다. 2006년 콜린 페이지가 유기견 입양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 제정한 날인데요. 강아지들의 모습 함께 보시죠. 강아지들이 잔디밭 위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라는 슬로건과 함께 이 캠페인은 시작됐는데요. 단순히 기념하는 날을 넘어 보호소의 유기견들을 가족으로 맞이해 생명을 존중하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기동물 매칭 서비스를 선보이며 입양 장려에 힘을 보태는 기업도 있습니다. 노란 모자와 옷을 맞춰 입은 강아지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인데요. 유모차를 탄 반려견들의 모습은 이제 우리 사회의 자연스러운 풍경이 됐습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는 생명들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한 발짝 앞서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은 20도를 웃돌며 4월 하순 수준의 봄 날씨가 나타났는데요. 이번 주 내내 온화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부산, 울산, 대구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는 날로 메마르고 있는데요. 중부지방과 경북, 광주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차차 흐려지겠고 늦은 밤 제주도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 서울 17도, 청주와 대전 19도, 광주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제주와 남해안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